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8월의 대형 공모주인 소카도 결국 수요 예측에서 참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경쟁률은 100대 1 미만, 밴드 하단 또는 그 미만 분포가 대부분, 우리 사주 청약률도 17%대. 벌써 안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이 들려서 이번 영상은 그냥 패스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지만 제가 자료를 만드느라 들인 정성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냥 띄엄띄엄 보시면서 챙겨갈 정보들만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보시죠. 소카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들한테 익숙한 회사입니다. 카쉐어링, 차량 공유 플랫폼 1위 사업자죠. 2012년 제주도에서 차량 100대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소카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에 카쉐어링과 렌터카의 차이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카쉐어링은 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 차량, 예약, 차량 인도까지 전부 다 비대면으로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접근성도 렌터카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보시면 소카는 브랜드 인지도, 경쟁사인 그린카나 딜카 대비해서 압도적인 1위고요. 시장 점유율도 마찬가지 약 79%로 압도적 1위를 달립니다. 회원수와 차량 운영 대수는 경쟁사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점유율 부분에 태클이 걸리더라고요. 투자 설명서에 보면 현대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나타낸 점유율표를 첨부해뒀어요. 이 기준 2022년 1분기에 소카의 점유율은 79% 정도입니다. 근데 왜 하필 현대카드 데이터 기반의 점유율을 내세웠을까? 보니까 소카는 현대카드와 협업 관계더라고요. 현대카드와 손잡고 소카카드라는 것을 출시했고 현대카의 법인카드로 기업용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30%에서 50% 파격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카드 결제의 기준이 아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가 추산한 점유율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40.4%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간극이 좀 크죠? 이 데이터가 다소 부정확한 데이터라고 회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극이 크니까 좀 감안해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카쉐어링으로 시작을 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잘 잡은 회사인데 또 다양한 회사를 인수, 투자, 합병하면서 플랫폼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일레크를 운영하는 9to1과 국내 1위 주차 중개 플랫폼이죠. 모두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모두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카쉐어링 매출 비중이 97.37%, 플랫폼 주차 서비스나 전기 자전거의 비중은 아직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돈을 카쉐어링으로만 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카쉐어링을 통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카쉐어링의 비즈니스 구조는 간단히 이렇게 됩니다. 차량을 구매해서 상품화시키고 소카앱을 통해서 차쉐어링을 운영하죠. 운영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중고 차량은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차쉐어링을 운영할 때 벌고 중고차를 매각할 때 벌고 그렇겠죠? 이용자가 소카앱을 통해서 운전면허증과 결제카드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마칩니다. 그리고 대여 시간과 소카존, 차량, 보험을 선택하고 예약을 할 때 한 차례 자동 결제가 이루어져요. 대여 요금과 보험료 결제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차량을 잘 이용한 뒤에 반납을 할 때 다시 한번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요금과 하이패스 요금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카쉐어링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요. 카쉐어링을 통해 차량을 운영한 이후 사용 연한이 다한 차량은 중고차로 매각하게 되는 거고요. 중고 차량 매각은 주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카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카가 업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소카만의 경쟁력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카는 지금까지 누적된 차량의 운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데이터도 같이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차량을 공급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 데이터 쪽부터 보시면
쏘카존 내에 쏘카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차량 위치 데이터도 수집을 당연히 하고요. 속도도 계속 체크를 해서 사고나 긴급 상황도 감지하고요. 엔진과 배터리 상태를 체크해서 원격으로 차량 점검도 진행을 하고요. 소모품 교체 시기도 파악해서 최적의 정비나 교체 시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 비용을 계속 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저 데이터 쪽을 보시면 유저의 선호 차종을 분석해서 연령대별 선호 차종을 맞도록 공급을 하거나 선호 지역과 쏘카존을 파악해서 차량을 재배치한다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들한테는 선별적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에다가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운용 모델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파손 자동 감지 모델을 개발했고요. 이를 통해서 차량 손상 여부 판정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었겠죠.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모델도 있고요. 또 운전자 숙련도를 식별해서 예상되는 사고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시어링은 무인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IT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쏘카는 양방향 데이터를 수집해서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 AI를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차량 유지비를 아낄 수가 있었고, 그림에서 GP 레이시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매출 총이익률을 뜻하거든요. 총이익이 매출액의 몇 %인가?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요. 보면 2018년에 GP 레이시오가 마이너스 4.7%였는데 2021년에는 12.2%까지 올라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 총이익률을 본 김에 실적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순이익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2021년 흑자도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VCNC의 지분 60%를 토수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에 매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 덕분에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네, 영업 손실이나 단기순 손실의 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고요. 그나마 2022년 2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쏘카 측도 얼른 이 2분기 실적을 추가해서 정정신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아무튼 2분기는 사실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해 준 겁니다.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뒷받침됐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가을이 가장 최성수기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 온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와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확신을 갖고 있고요. 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 보면 딱히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좋을 리가 없죠. 앞으로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공모자금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회사 측이 엄청 강조하고 있는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카시어링 업체에 머무른다고 하면 그 누가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성장 스토리들을 만드는 거죠. 우선 현재 패스포트라는 모빌리티 구독 멤버십을 운영 중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앞으로 KTX, 숙박업 연계 서비스 등등도 추가시켜서 집 앞부터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 승차표를 예매하고 도착역에서 가장 가까운 쏘카존의 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가 있겠고요. 쏘카와 연계된 숙소에서 머무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앞에서 말했던 일레클이나 모두의 주차장, 앱까지도 다 통합을 시켜서 슈퍼 앱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쏘카의 슈퍼 앱에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 시너지를 다 발휘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파워가 굉장히 막강해지면서 유저를 락인시키는 효과와 고객 확보 비용을 낮추는 효과, 그리고 다양한 전후방 업체와의 제휴 등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를 진행하면서 차량 관리 자동화, 자율주행, 실내 정밀 측유 기술 등등 관련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축적한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나 차량 관제 시스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 투자자인 SK그룹 대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고요. 또 현대글로비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물류 기업에 대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카쉐어링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 그 과정에서 차량 관제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근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우리는 단순히 시중은행과는 다르다. 금융 플랫폼으로서 훨씬 더 성장할 것이고 플랫폼 영향력을 고려해서 다양한 산업과 연계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을 때의 그런 느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는 그런 정도.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먼저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성장 둔화 리스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의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모빌리티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어요. 소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소카도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스물스물 높아지고 있죠. 친구들도 다 해외여행 다니고요. 이에 따른 좀 매출 성장 둔화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 하락. 국내외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6월 전후로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연내에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매각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다음,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입증이 아직은 미비하다는 겁니다. 성장 스토리는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매출 구조는 보셨듯이 카쉐어링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97%, 98%. 그래서 다양한 성장 플랜들로부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매출과 이익 창출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전혀 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 이게 조금 위험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카쉐어링 업계 내의 경쟁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렌탈의 그린카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딜카가 있는데요. 그린카는 계열사 자본을 활용하고 있죠. 하이마트나 롯데마트 주차장을 그린존으로 이용을 해서 편의성을 내세운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딜카는 16일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카카오티를 통해 신규 카쉐어링 서비스를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플카는 아주 싼 가격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중이고요. 사실 카쉐어링 서비스는 경쟁사들 간에 선호하는 차종도 비슷하고 또 서비스 차별성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카만의 경쟁력을 점점 잃어간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된다면 소카 입장에서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객 관리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다음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내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택시 호출의 압도적인 1위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내비게이션 1위인 팀앤 모빌리티가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를 보시면 소카에 비해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도 훨씬 다양합니다.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서로가 서로의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플랫폼 락인 효과가 강력하다 보니까 그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틈을 과연 소카가 비집고 들어가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성장 스토리는 좋지만 확신은 다소 떨어지고 리스크 요인은 꽤 많은 그런 소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성장주의 느낌이기는 한데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도 더 큰 성장을 위해 현 시점에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을 꼭 밀어붙이겠다는 대표의 모습도 어쩐지 좀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네, 무튼 넘어가서 공모 내용 같이 볼게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34,000원에서 45,000원 제시했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1조 1,436억 원에서 1조 5,13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익 예측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죠. 환불까지 5일이 걸립니다. 15일 광복절이 꼈기 때문에. 이마저도 안 도와주네요. 그리고 청약은 미래에셋, 삼성, 유안타에서 가능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돼요. 그나마 공모 구조는 조금 신경을 쓴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주 미달이 엄청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수를 다 깎아먹겠네요. 유통 가능 물량은 16.28%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5.46%로 높지 않고요. 그나마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신경을 썼다,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큰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시리즈 A부터 해서 F까지 많은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받아 왔는데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모두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해줬다는 건 좋죠. 굉장히 노력을 해준 것 같은데 수익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런 게 큰 점수를 받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SK와 롯데렌탈은 소카와 오랫동안 함께할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겠고요. 플러스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과 미전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보통주로 시장에 추가 출회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게 매도된다면 주가 하락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해서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니까 다행이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볼 텐데요.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소카로부터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EV 세일즈를 활용했어요. 기업의 가치가 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적자 기업이면서 플랫폼 업체 가치,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때도 그랬고요. 자, 비교 기업으로는 무려 10개의 업체를 선정했는데 해외 기업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1차적인 문제가 제기되죠. 글로벌 대표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 리프트, 그랩의 EV 세일즈 배수는 보시면 각각 2.4배, 1.0배, 2.5배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들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이들의 펀은 10배가 넘어가요. 근데 과연 소카를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와 비교하는 게 맞는 걸까요? 현재는 매출 대부분이 카시어링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쪽까지 영역을 넓힐 거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소카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솔루션이나 이런 거를. 이 상황을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크래프톤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막 IP를 활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한다면서 월트 디즈니와 워너 뮤직그룹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던 그런 느낌? 근데 크래프톤은 막 비판이 강하게 나오니까 비교 기업을 정정하기라도 했었죠. 소카는 그대로 밀어붙인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소카의 공모가 하단 기준의 EV 세일즈 배수를 계산해보면 3.86배가 나오는데요. 하단 기준으로도 우버, 리프트, 그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 대표적인 모빌리티 플랫폼보다 훨씬 높다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논란. 비교회사 선정 시에 왜 롯데렌탈이나 SK렌터카 같은 전통적인 렌터카 업체는 제외했느냐. 회사 측은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롯데렌탈의 매출 구조를 보면 차량 렌탈과 중고차 매각을 통해서 버는 돈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소카의 매출 구조와 완전히 비슷하죠. 소카도 렌터카 비즈니스에 가깝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요. 근데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우선 롯데렌탈이 상장 이후에 아주 망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이들의 EV 세일즈 배수는 낮기 때문에. 제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직접 구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요. 2021년 기준의 EV와 2021년 매출의 기준으로 계산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둘 다 계산해보면 낮은 수준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소카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롯데렌탈의 시총보다 높아서 이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롯데렌탈이 렌탈업계의 1위 업체고 그린카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서 롯데렌탈이 지분 투자를 단행했을 당시에 책정된 주당 가격보다 공모가는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공모가는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롯데렌탈 투자 시의 밸류에이션보다 현재 낮다고 해서 공모가가 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앞에서 비교 기업 선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현재 책정된 공모가에 대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롯데렌탈이 재무적 투자자이고 보유한 주식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롯데렌탈 투자 당시의 단가보다 낮은 공모가는 메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일에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하지만 롯데렌탈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어차피 단기간에 매도 계획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이 얼마의 소카 주식을 샀느냐, 이게 단기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샀다면 너네가 비싸게 산 거라는 거죠. 제대로 된 밸류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길게 얘기했는데 한 장으로 장단점 정리해봤습니다. 앞에서 다 한 얘기니까 또 다시 줄줄 읊지는 않을게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성장주가 높은 밸류를 받기 힘든 환경 속에 심지어 고평가된 공모가를 내걸었다는 게 마음에 걸리고요. 성장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딱 들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은 건 이미 정해진 내용인 거고, 공모가를 밴드 하단보다 많이 낮추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다면 균등 정도로 정말 생각해볼까 말까 싶은데요. 솔직히 직원들조차 성장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면서 우리 사주 청약을 포기한 판국에 상장일에 조금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조마조마 신경 쓰면서 청약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네요. 저는 상장 후의 흐름을 봐서 그때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8월 9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 다시 또 공유할게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미래에셋이 배정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 20주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하니까 200% 기준으로 써놨고, 삼성과 유한타는 대부분이 50% 등급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50% 등급 기준으로 적어놨어요.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수료와 계좌 개설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과가 좀 정해진 종목이라 딱히 관심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대로 살펴보고 넘어가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라서 준비해봤고요. 누군가에는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